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포트폴리오가 하루아침에 부실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혁신의 아이콘인 AI가 전통 금융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다니.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참 흥미로운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그 조용한 거인이라고 불리던 시장이죠. 네. 바로 미국 사모대출, 그러니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켜진 붉은 경고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평소 금융시장 흐름을 잘 짚어보시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최근 몇 년간 이 은행을 대신해서 기업들의 새로운 자금줄로 급부상한 사모대출 시장, 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무한정 팽창할 것만 같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시스템 내부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매일 접하시는 수많은 경제 기사들 그리고 데이터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의 구조를 읽어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이번 탐구 시간에서는요, 단순하게 현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 이면에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견고하다고 믿고 있던 대체 투자 자산들의 건전성을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완벽한 타이밍인 거죠. 네, 이것이 우리의 투자 환경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거고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먼저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혹은 우리가 아주 안전하다고 맹신하고 있는 이 거대한 비은행 금융 시스템은 어떤 충격에도 끄떡없을 만큼 안정할까요? 굳게 닫힌 환매의 문,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최근 월스트리트의 대체 투자 거물들이죠. 블루아울이랑 블랙스톤에서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어요. 맞아요. 블루아울의 사모대출 펀드인 OBDC2가 분기 환매를 영구 종료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네, 그리고 블랙스톤의 주력 펀드인 BCRD. 여기에는 순 자산의 무려 7.9%에 달하는 38억 달러 규모의 환매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겠다고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결국 운용사가 펀드 문을 아예 걸어 잠근 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단순히 특정 펀드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면서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비은행권,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용적인 뱅크런 공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확산되는가 하는 과정이에요. 환매 중단, 이른바 게이팅 조치라고 하잖아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 내에 있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강제로 내다 파는 파이어 세일을 막기 위한 방어 수단이긴 한데요. 그렇죠. 운용사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인데 근데 투자자들 심리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내 돈이 묶였다, 이 소식 자체가 패닉을 부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내 자산이 동결됐다는 소식은 펀드의 실제 펀더멘털이 좋든 나쁘든 무관하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이게 곧바로 패닉셀링 요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사모대출 시장에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되게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는 게 문제잖아요. 요 핵심적인 뇌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을 몇 년씩 묶어둘 체력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시장에 아주 작은 균열만 보여도 당장 내 돈 돌려달라, 즉각적인 현금화를 원하니까요. 불안감이 환매를 부르고 그 압박이 다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악순환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모대출 시장이 얼마나 거대해졌길래 이런 환매 중단 사태가 월가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2,630조 원 규모로 팽창한 월가의 신흥 자금줄. 와, 우리 돈으로 2,630조 원.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본이 몰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 폭발적인 팽창의 배경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가 깔려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2008년 이후에 바젤3라는 규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렇죠. 은행 자본 건전성을 팍팍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죠. 규제 당국이 은행을 강하게 통제하니까 은행들은 과거처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혹은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 차입 매수 딜에 쉽게 대출을 내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은행 대출 창구가 확 좁아지니까 시장에 거대한 자금 공급의 공백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게 바로 아폴로나 블락스톤 같은 비은행 대체투자 운용사들인 거죠. 아, 유동성은 좀 떨어져도 은행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 그러니까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투자자들한테 고수익을 안겨준 거네요. 전형적인 풍선 효과죠. 이걸 통해서 지난 10년간 시장 규모가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참, 규제의 역설이네요. 시스템 안전 지키겠다고 은행을 옥죄었더니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 금융이 이렇게 비대하게 커져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커진 생태계 내부에 태생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타이틀은 구조적 시한폭탄, 무거운 자산과 가벼운 자본의 충돌입니다. 이 개념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죠? 네, 이 상황을 시각화해보면요. 사모대출 펀드의 양팔저울 한쪽에는 심해에 꽉 고정된 아주 무거운 닷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언제든 터치 한 번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격입니다. 아, 정말 직관적인 비유네요. 이 양팔저울이 현재 사모대출 시장이 직면한 유동성 미스매치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기서 무거운 닷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운용사가 기업에 불려준 대출 자산이겠죠. 맞습니다. 이 대출들은 보통 만기가 5년에서 7년 정도로 길고요. 상장 주식이나 채권처럼 공개 시장에서 당장 내일 팔아치울 수 없는 비유동성 자산입니다. 반면에 그 가벼운 스마트폰은 펀드에 들어온 개인 자산가들의 자본인 거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스마트폰 앱 열어서 즉각적으로 환매 버튼을 누르잖아요. 자본의 성격은 극도로 단기화되고 가벼워졌는데 그 돈으로 투자해놓은 실제 자산은 너무 장기적이고 무겁다는 게 아주 치명적인 모순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펀드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현금을 마련하려면 그 무거운 대출 자산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하는데 비상장 기업 대출 채권이 며칠 만에 뚝딱 팔릴 리가 없잖아요. 동 빠져나가는 속도를 자산 현금화 속도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구조적인 시한폭탄이라는 거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유동성 딜레마를 확 가속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거든요. 네, 바로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뜻밖의 직격탄, AI가 쏘아올린 소프트웨어 위기론. 보통 인공지능 발전하면 기술 산업의 엄청난 호재로 인식되잖아요. 그렇죠. 혁신이고 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사모대출 시장의 신용위기로 둔갑을 하게 된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사모대출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들여다봐야 답이 나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펀드들이 가장 선호했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대출처가 어딘지 아시나요? 글쎄 어디죠? 바로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즉 사스 기업들이었습니다. 전체 펀드 포트폴리오의 약 20%에서 26%가 이 소프트웨어 섹터에 몰려 있어요. 아, 전체의 4분의 1이나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사스 기업들은 B2B 고객들로부터 매달 혹은 몇 년 예측 가능한 구독료를 따박따박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자 갚을 현금 흐름이 그 어떤 산업보다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아, 강력한 구독경제 모델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준 거군요. 네, 근데 여기에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겁니다. 아, AI가 코딩도 돕고 업무 자동화도 다 해주니까 기존 사스 기업들이 만들어둔 경제적 해자가 무너지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AI로 다 해결되는데 굳이 비싼 구독료 내면서 이 기존 소프트웨어들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와, 주식시장에서는 AI가 생산성 높인다고 열광하는데 대출시장 채권자 입장에서는 AI가 우리 돈 빌려간 기업들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고 현금 흐름을 말려버릴 거다. 이런 공포로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스 기업들 구독 이탈률이 높아지고 매출 꺾이면 당장 그 막대한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포트폴리오가 하루아침에 부실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혁신의 아이콘인 AI가 전통 금융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다니. 진짜 아하 모먼트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산업 구조적인 위협이 개별 기업 우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대준 월가 전체로 번지고 있죠. 그래서 준비한 다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월가 대형 운용사들로 번지는 전염 공포. 이걸 보면 파급력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히 드러나죠. 네, 앞서 언급했던 블루아유 사태 직후에 RS, 아폴로, KKR 같은 대체 투자 시장 주도하는 메이저 운용사들 주가가 10%에서 15%가량 연쇄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반 급락 사태네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사모대출 펀드들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 즉 리프라이싱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수백억 달러가 몰리면서 막 무결점 성장만 보여줄 줄 알았던 운용사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우리가 모르는 썩은 사과가 얼마나 더 있는 거냐 의심을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경계감이 단일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도미노 현상 말씀이신가요? 네. 사모대출 시장의 불안은 곧바로 투기 등급 채권, 즉 정크본드 시장이나 기업대출 담보로 발행된 CLO 같은 연관 신용시장 전체로 스프레드를 넓히면서 불안을 전이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내가 투자한 자산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그 의구심. 그 불확실성의 핵심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99.7%의 장부 가치. 진짜일까? 과대평가 감추기일까? 이 숫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파헤쳐봐야 합니다. 주식이나 상장채권은 매일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투명한 가격 매기기, 즉 마크 투 마켓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모대출은 그게 안 되죠. 네,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운용사가 자체 모델로 평가하는 마크2 모델 방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깜깜이 장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최근에 블루아울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매각했는데 이게 장부 가치의 99.7%라는 아주 이례적인 고가에 팔렸어요. 이걸 두고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죠. 운용사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봐라, 시장 어렵다지만 우리 자산은 제값받을 만큼 건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포트폴리오 건전성을 증명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시장의 회의론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봅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하거든요. 역선택이요? 그러니까 펀드에 당장 현금은 필요하니까 장부에 있는 대출 중에서 제일 상태 좋고 우량한 알짜 자산들만 쏙쏙 골라서 99.7%에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죠. 맞습니다. 만약 그 비판이 사실이라면 제일 좋은 자산들 다 팔아치우고 펀드에 남은 나머지 자산들의 실제 가치는 어떨까요? 장부에 적힌 숫자보다 훨씬 형편없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겉으로는 99.7% 방어율 자랑하지만 이면에는 숨겨진 부실이랑 엄청난 평가 손실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숫자의 착시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현실에 가까울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럼 이 의구심을 실제 데이터로 한번 검증해 봐야겠죠. 7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아슬아슬한 위험 수위. 네, 현재 차입 기업들의 체력을 보여주는 재무지표들을 보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가장 직관적인 두 가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채 대 이비타 비율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대비 총 부채가 얼마나 되냐는 건데 이 비율이 최근 7.5배에서 8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8배요.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이 짊어진 부채 부담이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자 보상 배율이에요.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몇 번이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 이게 1.7배에서 1.8배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자 갚고 나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나 위기 대응에 쓸 현금 흐름이 사실상 말라붙었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네, 빚은 산더미인데 기초 체력은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계 상황을 제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PIK, 그러니까 현물 지급 방식의 이자 상환이잖아요.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거 되게 쉽게 풀어보면 당장 이자 낼 현금이 없으니까 그 이자를 그냥 원금에다 얹어버리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치면 신용카드 대금 모자랄 때 카드론 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원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딱 그 상황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운용사들이 펀드 부실화 감추고 디폴트율 낮게 유지하려고 이 PIK 방식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운용사 장부에는 당장 수익으로 찍히겠지만 나중에 만기 때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을 기업이 못 갚으면 붕괴하는 거잖아요. 네, 전형적인 지연된 폭탄, 딜레이 앤 프레이 전략에 불과한 거죠. 와, 이렇게 지표를 뜯어보니까 당장 내일 위기가 터져도 안 이상할 만큼 아슬아슬한데요. 근데 또 공포에만 매몰되면 안 되니까 8번째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네, 탄광소 카나리아인가? 단순한 조정인가? 이 모든 위기 징후들이 카나리아의 죽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과열됐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피할 수 없는 조정일까요? 이 대목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건데요. 객관적인 수치랑 최악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일단 현재 3호 대출 시장의 실제 디폴트율, 채무 불이행률은 3%에서 5%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안 높네요. 네, 과거보다는 올랐지만 당장 2008년처럼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 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디폴트율 3에서 5%라는 숫자를 보면 아직은 심리적 공포가 좀 앞서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네요. 근데 이게 단일 충격이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려하는 건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AI 충격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업 붕괴, 개인 투자자 유동성 패닉, 그리고 8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이 모든 게 얽힌 다층적 복합 위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IB인 UBS가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군요. 이 충격들이 가시화되면 3호 대출 시장 디폴트율이 최대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요? 네, 1조 8천억 달러 시장에서 15% 디폴트가 터지면 이건 연기금, 국부펀드, 개인 자산까지 광범위하게 훼손하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을 3%라는 숫자에 안심하실 게 아니라 15%로 튈 수 있는 구조적 뇌관들을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지막 9번째 슬라이드로 결론을 맺어보죠. 네, 좋죠. 옥석 가리기의 시작, 투자자 체크포인트.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기적인 시장 환경부터 예측해보자면 신규 자금 유입은 상당히 제한될 거고요. 대출 스프레드는 크게 확대될 겁니다. 시장 경색이 오는 거죠. 돈 구하기가 훨씬 깐깐해지겠네요. 네, 그 과정에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숨은 부실들이 터져 나올 텐데 미국에서 저신용자 자동차 대출하던 트라이컬러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하던 프리마랜드가 파산했거든요. 틈새 시장에서 벌써 균열이 시작됐군요. 이런 국지적 부실이 메이저 운용사들 메인 펀드로 전이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주시하는 게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결국 무조건 도망치기보다는 매의 눈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시점이네요. 모든 3호 대출이 다 위험한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과거 유동성 넘칠 때 대출 심사 기준 느슨하게 적용했던 운용사들은 이번에 엄청난 손실을 보겠지만 반대로 깐깐하게 현금 흐름 분석하고 리스크 통제해온 운용사들에겐 지금이 우량 대출 집행할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야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딱이네요.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 진정한 옥석을 가려내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도발적인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거죠? AI 발전이 초래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위기, 그리고 3호 대출 시장의 흔들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부신 기술의 혁신이 우리가 믿고 있던 전통적인 금융의 안전망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술의 혁신이 금융의 리스크가 된다. 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라고 봅니다. 정말 묵직한 생각거리를 남겨주셨네요.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소장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원본 및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